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부녀입니다. 고아였던 제가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고 몇 번이나 삶을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만 살고 있는데 난 평범하게조차 사는 게 왜 그렇게 힘든 걸까? 정말 저 세상에 가서 신을 만날 수만 있다면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어째서 삶은 이렇게 모질고 힘든 걸까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나쁜 환경이었다고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들은 분명 많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는 그랬어요. 일단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라는 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했어요. 엄마는 제가 태어남과 동시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엄마의 얼굴은 사진으로밖에 알지 못해서 사진에 나온 저분이 내 엄마구나라는 실감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꿈에서조차 그 따뜻하다는 엄마의 품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걸 불행하게 여겨본 적은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아빠는 저를 누구보다 귀하고 예쁘게 키워주셨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아무리 바빠도 학부모 참관 수업에는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으실 정도였어요. 몇몇 친구들은 왜 엄마가 안 오고 아빠가 오냐면서 놀린 적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을 정도로 아빠가 좋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빠는 제가 중학교 때 빈집에서 혼자 저녁 먹는 게 싫다고 하자 다니던 회사도 바로 정리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춘기의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징징거렸던 거였지만 아빠는 저를 설득할 생각도 없이 곧바로 저의 청을 들어주셨죠. 그때부터 아빠는 재택으로 할 일들을 찾아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그 때문에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반찬수도 줄어들었지만 아빠와 함께하는 저녁은 저나 아빠에겐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저녁을 먹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도 했어요. 그때쯤부터 저희 3층 주택집에 딸려있는 방 한 칸 월세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집 주인 할머니가 저희를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할머니도 혼자 사시느라 외로우셨던 건지 밥이랑 반찬도 직접 해다 주시다가 결국 밥도 같이 먹게 되었었죠. 마치 친할머니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잘해주셔서 그때는 따뜻한 가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불우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도 저는 그때까진 행복했어요.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 제 행복은 송두리째 사라져버렸어요. 아빠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거든요. 통통하셨던 아버지가 저보다 몸무게가 더 적게 나가기까지 변하시곤 야윈 얼굴로 아빤 괜찮다며 웃으시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아빠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질 때마다 이렇게 예쁜 딸을 두고 정말 혼자 떠날 거냐고 매일 아빠를 잡고 투정을 부렸어요. 하지만 아빠가 떠나시기 바로 전날 엄마가 혼자 있기 싫은 모양이다 라며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그땐 도저히 떼를 쓸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 엄마도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이젠 엄마 곁으로 보내드리자는 생각을 했어요. 하늘에서 아빠랑 엄마가 행복하게 살 테니 나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물론 마음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많이 힘들었죠. 저의 삶에 아빠란 존재는 너무 컸으니까요.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저는 정신없이 바쁘게 일로 채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쉴 새 없이 일하다 보면 혼자 밥을 먹는 것조차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닌 바빠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스스로 핑계를 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근이니 주말 근무니 남들이 기피하는 근무까지도 항상 제가 자처해서 하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늦은 새벽 퇴근길에 집에 오다가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편의점 밖 길가에 한 남자가 여행 가방을 들고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초조해하고 있더군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뻗으려다가 이내 손을 거두고 멈춘 다음 한숨을 쉬곤 하더라고요. 제가 라면을 먹고 나갈 때까지도 그러고 있길래 저는 제가 먼저 다가가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어봤어요. 저기요, 뭐 하세요? 네?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방금 저한테도 이상한 눈길을 보내시질 않나. 죄송해요. 기분 나쁘셨나요? 역시 이 시간에 웬 남자가 쳐다보면 조금 겁이 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그런 사람은 아니고. 아니요, 괜찮아요. 그쪽은 뭔가 불쌍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여서 딱히 위험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뭔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던데. 그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 사람은 공항에 도착해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일단 택시 타고 집에 가면 집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주면 되니까 택시를 타긴 했는데 피곤해서 택시에서 골아 떨어졌다가 기사가 도착했다면서 내려준 곳이 여기래요. 그런데 이번엔 핸드폰마저 사라지고 말았다는군요. 아마 그 택시기사가 저 사람을 만만하게 생각했던 건지 저 사람이 자는 틈을 타서 핸드폰을 자기가 챙기고 난 뒤 엄한 곳에 세워줬나 봐요. 그렇게 저는 자다가 정신없이 깨서 급하게 내렸는데 뭔가 눈에 익숙하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다? 네, 그거죠. 그런데 또 막상 도움을 요청하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날 거지나 위험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당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지도 못하겠고. 아이고, 어리버리한 데다가 겁도 많으시고 딱 여기저기 당하고 사시기 좋은 분이시네요. 맞아요. 그런 말 많이 듣기는 해요. 아니, 뭐가 좋다고 웃으세요? 본인 욕하는데도 사람 좋은 웃음이나 짓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시죠. 죄송합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그렇게 한심해 보이는 건 처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괜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들더군요. 아마 연민, 정의감 내지는 이 사람도 나만큼 혹은 나보다도 불쌍하게 살 것 같다는 동질감 같은 게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돈이요. 이 돈이면 택시비로는 충분하실 거예요. 이렇게 돈을 많이 주셔도 괜찮아요? 처음 보는 저를 뭘 믿고. 아유, 그냥 불쌍한 사람한테 기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는 거니까 그냥 받으세요. 돈이 좀 남으시면 라면이라도 사서 드시던지. 사기 많이 당하시고 살 것 같은 분이시네요. 그렇게 쉽게 남을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럼 다시 돈 뺏을까요? 알아서 집 찾아가실래요? 아닙니다. 주신 돈 감사히 받을게요. 그런데 제가 또 신세를 지면 꼭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터라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게 이 수첩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제 소중한 물건 중 하나니까 담보로 갖고 계세요. 그 남자는 그렇게 저에게 수첩을 준 뒤 잽싸게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전 뭔 담보로 수첩을 주고 그러나 싶어서 살짝 펴봤는데 대충 보니 일기가 떠군요. 다 큰 남자가 일기를 쓴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살짝 호감이 가기도 해서 정말 돈을 갚으러 연락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한동안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저도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애초에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줬던 돈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삶이 바쁜데 그런 사람 생각이 날 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수첩은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만 조금 하고 말았죠.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나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이더군요. 귀국하고 이리저리 바빠서 연락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서야 좀 정리가 돼서 연락을 줬대요. 그리고 돈도 갚고 수첩도 받아야 하니 만나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린 약속을 잡았어요. 전 그때 왜였을까? 평생 한 번을 하지도 않던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장롱에서 몇 안 되는 옷들 중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고 나갔죠. 장롱 속에 여성스러운 옷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난 왜 이런 옷밖에 없냐며 절망까지 했었지만, 그리고 그 사람을 약속 장소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저를 못 알아보더군요. 참나, 화장 한 번 했다고 사람을 못 알아보다니. 물론 제가 처음 만났을 땐 새벽까지 일하고 퇴근하던 길이라 더 초췌하긴 했었지만요. 그 사람은 저한테 보답으로 밥도 사겠다며 파스타집에 데려갔어요. 아빠가 있었을 적에나 먹었던 파스타집에 오랜만에 가니 기분이 묘했어요. 그것도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여서요.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리버리하기도 하면서 착하고 순수한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 보면 아빠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도 들 정도였죠.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오래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느라 정신이 팔려서 헤어질 땐 미처 그 사람에게 줘야 할 수첩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도 참 여전히 어리버리한 건지 그 소중하다던 수첩을 달란 말을 하지 않더군요. 우린 다시 만나자는 말 없이 헤어졌었는데 돌려주지 않았던 그 수첩으로 인해 다시 만나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다시 만난 날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른 채요.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일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보니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제 속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그런 이야기를 술술 꺼내게 되더군요. 특히 제가 엄마 없이 자랐지만 아빠랑 행복하게 자랐던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됐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엔 그래도 엄마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반응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구나 라며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아빠 대신 저를 꼭 지켜주겠다고 했죠. 전 어리버리한 주제에 누가 누굴 지키냐고 지킬 거면 본인이나 잘 지키라고 웃었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이 너무 믿음직스러웠어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기는 했는데 그 사람은 묘할 만큼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더군요. 제가 그렇게 저희 집안 이야기를 했었음에도 그 사람의 집안 이야기, 자란 환경 이야기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어요. 뭐 사람에겐 누구나 딱히 말하고 싶지 않은 면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저도 구태여 집요하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1년, 2년을 지나 3년이 다 되어갔어요. 연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결혼 생각도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여자라고 꼴에 자존심이 있었던 건지 먼저 결혼하자는 얘기는 꺼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꺼내질 않았습니다. 결혼 이야기는커녕 자신의 부모님께 저를 소개해주겠다는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혹시 내가 고아여서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닐까? 혹은 집에 소개해주기 부끄러운 걸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는데 하루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지금 너무 행복하지 않아? 그렇지? 이렇게 계속 연애하다가 나이 한 60 먹고 나서 결혼을 할까? 60이 되고 나서? 왜? 그냥 젊었을 땐 두근두근한 연애를 오래 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결혼하고 싶기도 하고.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하는 소리야. 그냥 하는 소리라고는 하지만 묘하게 쓴웃음을 짓는 그의 표정에서 그 사람에겐 말할 수 없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명절이 다가왔었는데 오랜만에 전에 살았던 월세집 할머니가 보고 싶어지더군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아빠 생각 때문에 그 집에서 살기가 힘들어져서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찾아가서 인사 좀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할머니도 명절 때 혼자 보내시느라 외로우실 것 같기도 했으니까요. 약간의 선물을 사들고 할머니를 찾아뵈었죠. 아이고, 이게 누구야? 그동안 왜 이렇게 안 왔어? 아빠 없이 많이 힘들진 않았고? 아이고, 이런 것도 사오고 우리 새끼 다 컸네. 할머니는 저를 엄청 반겨주셨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할머니에게서 우리 새끼라는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더군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동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냐면서 아빠 이름으로 외국에서 편지가 와서 한참 저를 찾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외국에서 아빠한테 편지 올 일이 뭐가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중학교 때쯤 해외로 나가셨던 삼촌이 생각났어요. 그 이후로는 딱히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아서 완전히 잊고 지내느라 아빠의 부고 소식도 못 전해드렸었는데 그런 삼촌에게서 편지가 왔던 거예요. 저는 급하게 삼촌의 편지에 남겨진 번호로 연락을 드려 아빠의 소식을 전달해드렸어요. 삼촌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시더군요. 그러고는 곧 한국에 돌아갈 테니 그때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 삼촌은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삼촌과 함께 아빠가 있는 봉안당으로 향했어요. 삼촌은 결혼할 때가 훌쩍 넘어간 나이에도 변호사 공부만 하느라 결혼도 안 하셨었는데 노총각으로 늙어갈까 걱정한 아빠에게 외국에서 짝을 만났다는 소식을 아빠에게 전해주시더군요. 그리곤 저 역시 이제부터라도 삼촌이 잘 챙겨주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부쩍 삼촌과 자주 만나곤 했어요. 삼촌은 저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냐고 저를 챙기곤 하셨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을 만나러 가던 중 갑자기 어떤 남자가 저를 끌어당기더니 차에 강제로 태워버렸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납치를 당해서 혹시 매매를 당하는 걸까 싶어 너무 무서웠죠. 뭐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뒤나봐. 뒤를 보니 웬 우아하게 차려입은 사모님 한 분이 앉아 계시더군요. 누구세요? 저를 어쩌시려고 이러시는 거죠?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어쩔 생각은 일단 지금은 없고. 너 물건 좀 줘봐. 네? 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김비서, 얘 소지품 다 줘봐. 저를 강제로 차에 태운 남자는 곧 저의 소지품을 뺏어가고는 그 사모님께 전달했습니다. 사모님은 그걸 받고서는 핸드폰 검사부터 시작해서 가방 속 물건들을 모두 꺼내어 살펴보시더군요. 그런 모습에 저는 그때부터 겁이 나기보다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조용히 하라고. 자꾸 시끄럽게 굴면 진짜 어쩔 수도 있으니까. 뭐야? 삼촌이었잖아? 네? 난 또 늑다리랑 돈을 보고 만났나 했지? 차라리 삼촌이 아니었으면 편했을 텐데. 뭐 상관없지. 지금 대체 무슨 소리? 너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그거야 당연히. 난 지금 네가 사귀고 있는 사귄다고 말하기도 짜증나네. 만나고 있는 남자의 어미 되는 사람이야? 네? 너 우리 아들 돈 보고 만나고 있지?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돈을 보고... 아니, 그 전에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무슨 돈? 우리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네? 우리 집 이야기 말이야. 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 돈을 보고 만난 게 아니란 말이지? 뭐 좋아. 아무래도 상관은 없지. 어쨌든 우리 집 보통 집 아니야? 돈은 돈대로 썩어나지만 그냥 돈만 많은 부잣집이 아니지. 교수, 의사, 박사만 있는 명문가라고. 네? 우린 조율부들하고 안 섞여.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품위가 떨어지거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웬 고아랑 만나고 있다네? 그것도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 학력도 고졸이라며? 그렇긴 한데 그걸 어떻게... 혹시 뒷조사 하신 건가요? 응, 했어. 왜? 기분 나빠? 니까짓 게? 기분이 나쁜 건 오히려 나지. 아무것도 아닌 길가에 흔하디 흔한 서민 주제에 귀한 우리 아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안 그래? 그래서 뭐 헤어지라는 건가요? 뭐 사실 헤어지라고는 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어리버리한 아들답지 않게 하도 안구하길래 네 흠이나 잡아서 헤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삼촌이라 어떻게 할까? 저는 못 헤어져요. 그 사람 만나고 잃었던 행복을 되찾는 기분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아버지를 잃고 난 뒤로 혼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 잃어버리면 그래. 그럼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지? 네? 줄 수 있는 거라뇨? 얘 봐라. 당연히 뭐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집이랑 공짜로 결혼할 생각이니? 이제 보니 너 양심도 없구나. 아이,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머님도 지금 처음 뵙는 건데. 그래. 뭐 오케이. 그건 이해할게. 머리도 멍청할 텐데 생각할 시간은 줘야지. 나도 너를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니까. 오케이. 오늘은 그럼 이만 가봐. 아들한테 나랑 만났단 이야기는 하지 말고. 괜히 우리 집에 분란을 일으켰다간 알지? 시어머니는 그 후 저를 차에서 내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차는 훌쩍 떠나버렸는데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한동안 그렇게 그 자리에서 서 있다가 조금씩 생각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결혼은 60 이후에나 하자고 했던 것, 그제야 그랬던 이유를 알 수 있겠더군요. 저는 한동안 그 사람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했어요. 내가 그 집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난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어머님과 마주할 자신이 없는데.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만남을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만남을 피하자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저희 집에 찾아오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을 다시 보고 나니 절대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말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버리하고 바보 같은 그 사람, 제가 울자 단번에 눈치채더군요. 우리 엄마 만난 거지? 그 사람은 본인 치부를 들킨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다 잠시 뒤 무슨 결심이 섰는지 아무 걱정 마. 나쁜 생각은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자.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한 뒤 저를 집으로 들여보내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 뒤 저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불안불안했어요. 한동안 그 사람은 연락도 잘 되지 않더군요. 어머님과 싸운 걸까? 어머님을 보니 보통이 아니던데. 혹시 아들한테 무슨 해코지를 한 건 아니겠지?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걱정에 빠져보내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님에게서 집으로 찾아오란 연락이 오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보내주신 주소로 곧장 찾아갔어요. 집이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고급 아파트 같은 게 아니라 붉은색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TV에서나 보던 저택이었습니다. 그 집 초인종을 누르는데 앞치마를 두르신 분이 마중을 나오더니 저를 어떤 방으로 안내하시더군요. 그리고 그곳에는 어머님이 혼자 계셨어요. 왔니? 그런데 빈손이네. 역시 구하라 그런가 예의도 몰라.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오느라 미처 생각을. 됐고, 너 아들한테 말하지 말랬는데 말했더라? 아들이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 그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뭐 상관없어. 독방에 대충 가둬놓으면 그만이었으니까. 네? 뭐 네가 말을 잘 들으면 풀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그나저나 생각은 해봤니? 네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는지. 그게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시다시피 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헤어질 거니? 그건 못하겠어요. 어머님 말씀을 듣고 헤어질까도 생각해봤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까지 잃었다가는 차라리 제가 저 세상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 죽는 게 낫다. 그래 뭐 그럴 줄 알았지.
부잣집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걸 놓칠 사람이 어딨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어. 내 앞에서 아닌 척 안 해도 돼? 너 같은 저급한 애들 한둘 보는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나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있긴 하더라고. 네? 어떤... 뭐긴 뭐야. 네 몸과 마음이지. 앞으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 다 해. 그게 무엇이든지 말이야. 알았어? 지금 이 순간부터 넌 내 종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건... 왜? 헤어질 바엔 죽는 게 낫겠다며. 내가 그래도 죽지는 않게 해주잖아. 그럼 다행인 거 아니야? 됐고. 너 일단 따라와.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곤 다짜고짜 저를 끌고 가셨어요. 따라가 보니 거대한 거실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웬 사람들이 잔뜩 모여 앉아있더군요. 저 사람들은 다 누굴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안의 일가 친척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누군지도 소개를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시작하시더군요. 자, 오늘 모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께 좋은 사람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모이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있죠? 허전한 일부터 시작해서 뭐가 됐든 시킬 거 있으면 손들고 말하세요. 내가 되는 대로 다 보내줄게. 모르는 아줌마한테 시키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숙모, 그게 누군데요? 예? 글쎄, 어리숙한 우리 아들 돈 보고 결혼하자고 꼬시는 천박한 애라고 해야 할까? 뭐 자기들이 좋다고 하도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주긴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배운 며느리는 또 머리가 아프잖아? 얘는 좀 멍청하긴 해도 본인 처지를 잘 알아서 주제 파악은 잘 돼 있으니까. 어때? 우리 집안 몸종으로는 딱일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보자. 그럼 어떤 일을 시키면 좋을까? 어머님의 말에 호응하는 그 사람들은 마치 저를 경매장에서 돈 매겨지는 생선이나 소를 바라보듯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몸이 부들부들 떨려가며 그 치욕을 견뎌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저를 비웃으며 졸어가고 뭘 시키면 좋을지 궁리했어요. 그 시간이 지속되자 저는 흐르는 눈물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여기서 눈물을 흘려봐야 그것마저 저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일 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참아지지 않더군요. 그렇게 바닥으로 뚝뚝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쟤 우는데? 와, 좋은 주제에 주인 앞에서 저렇게 울어도 되는 거야? 안 되지. 저건 매질 좀 해줘야겠다. 버릇이 없네, 버릇이. 천박한 출신이라 그런가. 우는 모습도 못 봐주겠네. 바닥이 지문보다도 비쌀 텐데 어딜 눈물로 더럽히는 거야. 냅둬요, 형님. 제 부모가 저렇게 가르친 걸 어쩌겠어. 저를 비아냥대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돌아가신 부모님 욕까지 해대니 제가 어떻게 더 버티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순간 곧장 그들의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뒤로한 채 그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별 통보를 문자로 써서 보냈어요. 그 후 전 삼촌에게 가서 하염없이 몇 시간이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한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죠. 어떻게 그런 일을.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그런. 어떻게 해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빠도 욕을 먹었어요. 그래. 괜찮다, 괜찮아. 진정해. 삼촌이 다 해결해 줄게. 삼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다 돈도 많고 다 높은 사람들이야. 그래. 우리가 힘으로는 그 자람들을 이길 순 없지. 하지만 그래서 법이 있는 거야. 삼촌이 왜 평생 공부해가면서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 해외 변호사 자격증까지 따려고 했겠니?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지. 네 명예를 훼손한 일, 모욕을 준 일, 오히려 갚아주기에는 훨씬 편하단다. 삼촌은 그렇게 말씀하시곤 어디론가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법으로 싸울 준비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가 돼서야 독방에서 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그런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해.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아니, 이제 됐어. 나 너네 어머님 다신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지 마. 그리고 내가 당한 일 꼭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혹시 너네 집이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 원망하지 마. 원망 안 해. 아니, 오히려 내가 도울 거야.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줘. 응? 부탁할게.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뭘 해줄 수 있는데. 내가 그 치욕을 당하는 동안 독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 지금은 뭘 할 수 있다는 건데? 어리버리하고 나약하기만 하면서 뭘 할 수 있냐고. 저는 그 사람에게 독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싫었거나 원망스러워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죠. 그런 사람을 떠나보내기 위한 저 스스로의 다짐, 그 다짐을 굳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더 독한 말을 꺼냈어요. 그 사람은 미안한지 더는 말을 잇지를 못하더군요. 다만 조용히 수첩 하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수첩? 이건 뭐야? 기억나지? 우리 처음 만났던 날 줬던 수첩. 이걸 왜?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 열어봐. 일기를 보라고? 일기? 아니야, 자세히 살펴봐봐. 저는 그 사람이 이 상황에 왜 그러나 의아했어요. 제가 그때 언뜻 살펴봤을 때는 분명히 일기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다르더군요. 이건 그 집안의 각종 비리, 뇌물, 자잘한 사건, 사고들이 모두 적혀있는, 말하자면 비리 장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일기로 착각했던 건 그들이 적혀있는 날짜들이 마치 일기 형식 같아서였던 거죠. 단순히 명예훼손 모욕죄, 그런 것만으로는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것까지 모두 엮여서 한 번에 보내야지. 일단 지금은 이것만 먼저 전해줄게. 이거면 너희 삼촌께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아니, 이렇게까지? 이러면 너도 안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속 시원하지. 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이 싫었거든. 약한 사람 짓밟고 우습게 보고 내 부모님이지만 늘 부끄러웠어. 그래서 해외로 도망가듯 다녀오기도 했었지. 그렇게 갔다가 돌아온 난 널 만난 거고 이젠 지긋지긋해. 돈 같은 건 없어도 돼. 그러니까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잘 사용해줘. 그 후로 한 달, 그 사람은 이후로도 추가 증거들을 몇 개 더 보내주더군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수집한 비리 자료들을 토대로 신고를 했어요. 그 안에는 저를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한 사안까지 함께 포함해서요. 그들은 그들답게 당연하게도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거기다 그 증거를 수집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집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저를 마치 개, 돼지, 가축처럼 보던 그 집 사람들은 하나둘 저에게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더군요. 아, 나 좀 빼줘, 응? 나 이번 일에 일 터지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가 있는데 이거 터지면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교수직도 다 날라간다고. 나 좀 봐줘라. 이렇게 무릎 꿇고 빌잖아, 응? 난 그날 별말 안 했잖아. 기억하지? 아이, 그거 다 시켜서 한 거야, 시켜서. 우리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쁜 짓은 하나가 돼서 하더니 일이 터지니 서로 탓만하면서 자기는 빼달라, 살려달라 난리도 아니더군요. 심지어 어머님은 사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길 바랬다는 거짓말까지 하시는데 저게 정말 같은 사람으로서 저럴 수 있는 걸까 싶었어요. 전 그런 어머님을 내려다보며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몸종 쓸 일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나이도 있으시니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집안 사람들은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쓰고 있었지만 제 곁에도 10명 가까이 되는 법조인들이 버티고 있었기에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더군요. 삼촌의 동기며 지인들이며 다들 법조계에서 뼈대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뒤 그 인간들은 기사에 나왔어요.
교수, 사업가, 의사, 서로 끼리끼리 나쁜 짓은 다 돕고 다녔는데 명문가 집안이라더니 직원 추행 희롱까지 한 추악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잘도 돈으로 막고 있었더군요. 담요까지 덮어쓰고 얼굴을 가리며 나타난 걸 보는데 참 통쾌했습니다. 시모 또한 그들과 깊게 엮이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 나이에 옥살이를 해야 하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옥에서 저희에게 편지까지 보냈는데 사과와 반성이 아닌 분노로 가득 찬 이야기들 뿐이더라고요. 본인이 출소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 중 어두운 세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 사람들 시켜 무시무시한 짓을 벌일 거라는 말까지 하는데 저나 남편은 헛웃음을 지으며 그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그 이후 저는 그 사람과 해외로 떠났어요. 삼촌이 숙모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고 하시더군요. 이곳에 안 좋은 기억은 모두 잊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다시 시작하자고요. 삼촌은 우리 둘 결혼식도 준비해 주셨어요. 거창한 드레스나 식장은 아니지만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지금은 제 남편이 된 그 사람, 삼촌, 숙모 모두 내 손을 잡아주면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해줬어요. 늘 혼자 방에서 울던 지난 세월의 먹구름이 완전히 거친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그곳에서 양손으로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서로를 위하겠다는 약속 하나,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돈이 아닌 인격을 쌓으며 살자는 약속 하나요. 저희는 평생 그걸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행복은 돈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 가족,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만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겠죠. 여러분들도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